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컴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그냥 새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진짜 전설의 시작이에요. 바로 솔로 레벨링. 라그나로크 1화 그 위대한 헌터 성진우의 아들이 펼쳐나갈 새로운 이야기. 오리지널이 끝났다고요? 아니요. 진짜는 이제부터입니다. 이건 새로운 시대 라그나로크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 좋아요, 구독 그 모든 게 저에게 진짜 큰 힘이 돼요. 여러분의 이론, 감상, 반응 덕분에 이 채널이 더 멋진 공간이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지금 딱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기선 애니 리뷰, 이론 분석, 그리고 감동과 전율 가득한 순간들을 함께 나눕니다. 함께하면 더 재밌어요. 자, 이제 준비되셨죠? 이건 단순한 후속작이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이 기다려온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게 라그나로크고 이게 진우의 유산입니다. 그럼 렛츠고! 이전에 나 혼자만 레벨업에서 진우는 환생의 잔을 사용해 현실을 재구성했습니다. 군주들과 마수들이 사라진 뒤 그는 조용히 과거의 길을 다시 밟으며 이 바뀐 시간선에서 한때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과 다시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는 시간이 자유롭게 흘렀고 12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경찰서에서 강력반의 새로운 인물이 합류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세환 경사였습니다. 첫 출근 날, 세환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소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야기들은 팬텀이라 불리는 형사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는 손대는 사건마다 해결해내는, 심지어 미제로 남은 사건들까지도 풀어내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인물과 같은 팀에서 일하게 된다는 사실에 세환은 설렘과 긴장,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세환이 생각을 정리하며 서 있을 때 한 경찰관이 다가와 커피 한 잔과 첫 출근을 위한 행운의 말을 건넸습니다. 세환은 감사한 마음으로 커피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함께 일하게 될 반장에 대해 궁금해져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경찰관은 장난기와 진지함이 섞인 표정으로 세환이 말한 그 인물이 바로 팬텀 본인임을 밝혔고 곧 그를 만나게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세환이 그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도 전에 키가 큰 남자가 복도에 나타나 신입 경찰을 바라보더니 단단한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고 이미 훈련이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바로 형사 성진우, 이제는 경찰 내에서 팬텀으로만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진우는 예상외로 따뜻한 태도로 세환을 사무실 밖으로 이끌며 범죄자 추적의 핵심 원칙들을 자연스럽게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세환은 진우의 지도 아래 사소한 사건들을 쫓으며 팬텀의 속도가 얼마나 거침없는지 곧 깨달았습니다. 신입인 세환의 얼굴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고 진우와 나란히 걷는 매 순간이 그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렇게 유망한 후배를 지도하는 데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세환에게서 가능성을 보았고 그 사실이 모든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더 중대한 사건이 그들의 책상 위에 올라오면서 두 사람의 일상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한 여성은 불안한 표정으로 경찰서에 들어와 최근 자살로 판정된 친구의 죽음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친구인 진이가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맡았던 형사는 이미 그녀의 우려를 슬픔과 감정적 부정으로 치부하며 무시한 상태였습니다. 분위기가 고조되자 진우가 나서서 차분하게 사건 파일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보고서를 훑었습니다. 진이는 욕조에서 발견되었고 손목에는 치명적인 상처가 있었으며 칼에 남은 지문은 그녀 자신의 것뿐이었습니다. 의료 기록에는 우울증 병력이 있었지만 친구들은 그녀가 명랑하고 생기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 보였지만 진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의심이 남았습니다. 그는 직접 수사를 맡기로 결심하고 슬픔에 잠긴 친구에게 자신의 사무실로 함께 가서 좀 더 사적으로 이야기하자고 손짓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둑한 조명이 드리운 조용한 주택에서 진우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어둠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넓은 콘도는 고요하게 서 있었고 한때 혼자 살던 이의 흔적만 남은 텅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깊은 밤이었음에도 진우는 익숙한 몸짓으로 움직였고 마침내 비극이 일어났던 욕실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욕조를 훑었고 핏자국들은 고통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속삭였다. 일어나. 피가 일렁이더니 곧 거세게 소용돌이쳤다. 그 속에서 그림자 같은 형체가 나타났으니 바로 진이의 부서진 영혼이었다. 그녀는 힘없이 몸을 움직였고 의식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희미하게 깜빡였다. 진우는 그녀를 붙잡아 안정시켰고 차분하게 안심시킨 뒤 정말로 자신이 그런 상처를 입힐 수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슬픔이 짙게 깔린 침묵 속에서 진이는 진실을 고백하며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털어놓았다. 그날 밤 도시가 땅거미에 잠길 무렵 한 중년 남자의 집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 앞에는 진우가 서 있었고 그는 형사 배지를 들어 보였다. 그 남자, 즉 진이의 아버지는 다급하게 문을 열며 경찰이 새로운 단서를 찾았는지 물었다. 진우는 익숙한 침착함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임을 밝히고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냐고 요청했다. 남자는 주저없이 동의했고 두 사람은 곧 근처 카페에 마주 앉게 되었다. 진우는 진이의 학교 생활과 그녀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시작했다. 남자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으며 진이가 온순하고 순수한 아이였으며 잔인함이나 원한을 품을 수 없는 성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겨워 떨렸고 딸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며 손까지 떨렸다. 심지어 그녀가 친딸이 아님을 고백하기도 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슬픔이 묻어났고 진이의 아픔을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다. 진우는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그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진우는 침착하게 수사 중에 진이가 남긴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잠시 후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메웠다. 그녀는 양아버지에게서 오랜 세월 겪어온 학대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녀의 말은 소름 끼치는 광경을 그려냈다. 고통, 두려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던 순간들, 그러나 멀리서조차 쫓겨 다녀야 했던 현실, 그것이 결국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린 마지막 한 방이었다. 녹음이 끝나자 남자의 태도가 달라졌다. 슬픔은 도전적인 태도로 뒤바뀌었고,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진우에게 왜 지금 당장 자신을 체포하지 않고 무엇을 하려는지 따져 물었다.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들 주위의 카페가 흐릿해지기 시작했고 색이 빠지고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남자는 혼란스러운 듯 눈을 깜빡였고 벽은 심연 속으로 녹아내렸다. 남아있는 것은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이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진 진우뿐이었다. 공포가 엄습했다. 남자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가 움직이자마자 무수한 곤충 같은 다리들이 심연에서 솟아올라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그를 휘감았다. 그의 목구멍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발톱들이 그의 몸을 갈기갈기 찢으며 야수 같은 분노로 그를 심연 속으로 끌고 갔다. 피가 어둠 속에 튀었고 곧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진우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서 진이의 모습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목소리는 부드럽게 그림자 군주에게 정의를 실현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진우는 그녀의 시선을 다정하게 받아주며 그녀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주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겸손하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다음 날 아침, 진이의 가장 친한 친구가 경찰서에 도착했다. 사건의 경과를 듣기 위해 호출된 것이었다. 진우는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고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간단히 설명한 뒤 기분 좋게 포장된 작은 상자를 건넸다. 그것은 선물이었고 진이가 죽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다.
여성은 포장을 풀며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안에는 진이의 손글씨로 쓴 생일 편지와 소박한 머그잔이 들어 있었다. 그 순간 진우의 생각은 만약으로 흘러갔다. 만약 진이가 양아버지에게서 그 끔찍한 메시지를 받지 않았다면 두 친구는 오늘 함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진우는 익숙한 삼겹살집에 앉아 있었다. 고소한 고기 냄새가 가득한 가운데 진우 맞은편에는 진호가 앉아 있었다. 진호는 긴장한 얼굴로 진아에게 청혼할 계획을 털어놓았다. 진호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반지 상자를 꺼내 보이며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 진우에게 물었다. 진우는 한숨 쉬며 연애 문제에 있어 자신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다고 솔직히 말했다. 하지만 진우는 낙담하지 않았다. 진우는 활짝 웃으며 자신의 대단한 계획을 털어놓았다. 진아가 의대를 졸업하면 300억 원짜리 땅에 병원을 지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런 진호의 마음에 진우도 감동했지만 그는 진호에게 물질적인 선물로는 진아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일러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점이었다. 진호의 인품만으로도 자신의 여동생에게 충분히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진우는 덧붙였다. 진우의 말에 감동한 진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안아달라고 부탁했다. 진우는 그 포옹을 피하려 했지만 진호의 감정 어린 집념에 결국 져주고 말았다. 그날 밤 진우는 서울 외곽에 있는 넓은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안에서는 혜인이 미소를 지으며 아들 수호를 품에 안고 다정하게 흔들어주고 있었다. 진우는 아이를 받아들며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고 수호는 기쁨에 찬 웃음을 터뜨리며 작은 팔로 아빠의 목을 감았다. 진우는 자신의 충직한 그림자 둘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눈치채고는 벨리안과 이그리스를 향해 턱짓을 하며 조용히 무슨 일인지 물었다. 혜인은 웃음을 참으려 했으며 두 사람이 수호의 양육 방식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벨리아는 이제 검술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그리스는 이 시대에는 학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맞섰다. 진우는 아직 아들이 걷지도 못한다며 두 사람을 제지했고 혜인은 지친 듯한 표정으로 그를 살짝 밀며 적어도 수호가 첫걸음을 뗄 때까지는 집에 더 머무르라고 권했다. 진우는 머쓱하게 웃으며 아무런 이해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곧장 우진철 국장 책상으로 향했다. 국장은 그를 급히 호출했으며 표정은 심각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최근에 사망한 여성의 법적 보호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더 이상하게도 그의 거주지 근처의 모든 감시 카메라가 정확히 같은 시각에 작동을 멈췄다. 진우는 놀란 척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철은 진우의 신중함을 믿고 그 이야기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만남의 진짜 이유를 밝혔다. 그는 병원 이름과 병실 번호가 적힌 작은 쪽지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고건희 회장이 위독한 상태였다. 진철의 목소리는 침통했고 그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며 진우에게 꼭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날 늦게 진우는 한때 위험 있던 회장이 기계에 둘러싸여 연약하게 누워있는 병실에 들어섰다. 고건희의 눈이 진우를 보자 반짝였다. 그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산소 마스크를 벗겨달라는 손짓을 했다. 진우는 그 요청에 따랐고 회장이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는 것을 들었다. 그는 수년 전 진우에게 마법의 무략을 건넨 뒤 사라진 그날부터 줄곧 진우를 찾아 헤맸다. 진우는 코트 안에서 다시 생명의 영약 한 병을 꺼냈지만 고건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충분히 살았다. 이제 준비가 되었다. 그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었다. 더 긴 생명이 아니라 자신이 잊어버린 삶, 진우가 한때 언급했던 그와 함께 전사로 싸웠던 세계를 잠시나마 엿보고 싶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런 기억이 가져올 고통을 알고 있었지만 회장의 시선은 단호하고 두려움이 없었다. 그래서 진우는 그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기억의 문을 열어주었다. 고건희의 머릿속을 전투와 희생 그리고 하나됨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휩쓸고 지나갔다.
그는 모든 것을 다시 체험했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그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마지막 순간 그는 더 이상 병상에 누운 연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영웅이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은 평온하게 흘러나왔다. 모니터의 삐 소리는 점점 길고 엄숙한 음으로 바뀌었다. 진우는 회장님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진정한 전사를 기리며 묵묵히 서 있었다. 진우가 병원을 나서자 가을의 색채가 그를 감싸 안았다. 세상은 계속해서 흘러갔다. 그러나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리며 생각에서 그를 깨웠다. 혜인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믿기지 않는 듯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그녀는 어떻게든 말을 이었다. 수호가 집안을 날아다녔어. 진우의 표정에는 잠시 웃음기가 스며들었고 그는 곧 집에 가서 직접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혜인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아들에게 직접 비행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다. 집에 돌아오자 혼란은 계속되고 있었다. 범규는 수호의 비행 능력이 공중전 훈련을 시작하라는 신호라고 선언했다. 이그리스는 언제나처럼 이성적으로 이것이 항공 분야에서의 미래를 암시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혜인은 아들의 공중묘기 때문에 깨진 식기들을 치우려 했으며 진우에게 빨리 집에 오라고 답답하게 소리쳤다. 수호가 걷는 법을 배울 무렵에는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녔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개미왕에게 이상하게 집착하게 되었다. 인간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태어난 베루는 눈에 띄게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제주도에서 진우와 운명적인 대결을 벌인 이후 베루가 자신에게 공포가 아닌 다른 감정을 마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였다. 베루는 스스로 난처한 딜레마에 빠졌고 어린 군주를 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다. 하지만 어디로 가든 아무리 높이 날아도 수호는 변함없는 관심과 순수한 호기심으로 그를 따라다녔다. 수호의 꾸준하고 호기심 어린 시선을 마주할 때마다 베루는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왜 어린 군주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자신을 찾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답을 얻고자 베루는 이그리스를 찾아갔다. 언제나 침착한 그림자 기사 이그리스는 간단하면서도 깊은 통찰을 내놓았다. 이그리스는 유아의 눈에는 걷고 날고 심지어 말을 할 수 있는 거대한 개미가 살아있는 경이로움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베루는 그 깨달음을 조용히 곱씹었다. 그리고 어린 주인의 호기심 가득하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 속에서 그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쩌면 평생 필요로 했던 무언가, 바로 수용을 발견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수호는 유치원에 다닐 만큼 자라 있었다. 어느 평범한 날 혜인은 그의 학교에 들어섰고 원장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원장 선생님은 수호가 그린 그림들로 가득한 스케치북을 그녀에게 건넸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두 다리로 선 개미의 그림이 있었다. 원장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친구를 그려보라고 했고 이것이 수호의 대답이었다고 설명했다. 혜인은 그 그림을 바라보며 서서히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은 분명히 베루였다. 원장 선생님은 그녀에게 페이지를 넘겨보라고 권했고 그 안에는 수호가 그린 더 많은 그림들이 있었다. 다음 페이지에는 다른 그림자 병사들이 수호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림의 주제는 계속 같았다. 그림자 같은 형상들, 괴물들, 전사들이 모두 소중한 친구처럼 따뜻하고 익숙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러던 중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혜인의 생각을 깨고 마지막 페이지로 시선을 이끌었다. 그 페이지의 주제는 집이었고 원장 선생님은 이것이 바로 오늘 면담을 요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평범하고 작은 집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집 아래 땅은 칠흑같이 어둡게 음영 처리되어 그림자에 뒤덮여 있었다. 그것에 대해 묻자 수호는 그곳이 자신의 친구들, 가족, 그리고 큰아빠가 사는 곳이라고 말했다. 처음에 원장 선생님은 그 그림이 불안하게 느껴져 혹시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호의 명랑함과 균형 잡힌 행동,
그리고 문제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보고는 다른 결론에 이르렀다. 아마도 수호는 세상을 보는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을 가진 것일지도 모른다고. 원장 선생님은 심지어 수호에게 드문 예술적 재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했다. 헤이는 정중한 미소와 어색한 동의를 보이며 원장 선생님께 작별 인사를 했지만 집으로 돌아와 진우와 이야기를 나눌 때까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진우가 스케치북을 넘기며 보자 그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들의 상상력을 감탄하며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 어린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혜인이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키며 그림자 속에 사는 큰 아빠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묻자 진우는 잠시 멈칫했다. 그의 입가에는 조용한 웃음이 번졌고 어렴풋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어둠의 왕좌, 한때 자신이 그림자 군주로 군림했던 세계의 기억이었다. 하지만 혜인은 웃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해졌고 유치원 선생님이 제기한 또 다른 걱정을 전했다. 원장님은 수호가 차분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그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지적했다. 그 말은 진우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진우는 이미 한동안 그것을 의심해왔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수호에게서 훨씬 더 깊고 원초적인 무언가, 한때 그림자 군주가 지녔던 압도적인 아우라의 흔적,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감지했을 것이다. 진우가 오랫동안 짊어졌던 그 힘이 이제 그의 아들 안에서 깨어나고 있었고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었다. 진우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수호가 그 힘을 완전히 억누르거나 통제하지 못한다면 인간들 사이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오직 한 가지 길만이 남아 있었다. 진우의 시선이 거실 벽으로 옮겨졌다. 가장 중앙에는 가장 큰 액자가 걸려 있었다. 결혼식 날 시간이 멈춘 듯한 기쁨이 가득한 순간이었다. 그 주변에는 수호의 수많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지만 그것들은 평범한 가족 사진이 아니었다. 그 사진들은 그림자와 전사들, 그리고 엄청난 힘을 지닌 존재들에 둘러싸인 어린 시절의 한 장면들이었다. 그리고 가슴속에서 결의가 굳어지자 진우는 수호의 힘과 그림자 군단에 대한 기억을 때가 올 때까지 봉인하기로 어렵게 결심했다. 그의 뒤어둠 속에서 베르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개미 마샬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 진우는 수호가 그린 그림을 조심스럽게 그에게 건넸다. 이제는 잠시 안식에 들어가는 인연의 마지막 추억을 바라보며 베르의 시선은 아이의 순수한 그림을 바라보며 부드러워졌다. 그는 눈에 맺힌 눈물을 참으며 어린 주인과 마지막으로 단둘이 있을 시간을 요청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수호의 방으로 들어섰다. 소녀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고요하게 오르내리는 숨결은 자장가처럼 느껴졌다. 베르는 조용히 그리고 가만히 수호 곁에 서 있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그는 작별 인사를 속삭였다.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때 어린 왕자의 존재를 소중히 여겼던 모든 그림자 군단을 대신한 인사였다. 그렇게 진우가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소년의 이마에 손을 얹고 무거운 마음으로 수호를 그림자와 이어주던 힘과 기억을 봉인하는 주문을 걸었다. 이제 수호에게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문이 뒤에서 딸깍 소리를 내며 닫히자 수호는 더욱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춤추는 개미들과 기사들, 오크들로 가득한 그림자 초원을 누비며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 세계에 대한 마지막으로 기쁜 기억을 안고 있었다. 또 다른 아침, 서울 위로 햇살이 밝게 내리쬐었다. 그날은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이정표, 바로 수호가 성인으로 나아가는 순간이었다. 오늘은 그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첫날이었다. 그곳은 강자가 지배하고 약자가 견뎌내는 정글의 법칙이 완벽하게 구현된 곳이었다. 이윤철 역시 신입생으로 교실 맨 뒤에 앉게 되었다. 새로운 환경은 곧 새로운 도전을 의미했고 윤철은 자신의 우위를 확실히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교실의 분위기를 살피던 중 그의 시선이
수호에게로 향했다. 조용히 앉아있는 수호는 교실의 북적거림과는 동떨어진 묘한 무관심을 풍기고 있었다. 수호가 윤철을 바라보는 느긋한 시선에는 미묘한 무심함이 담겨 있었고 그 차분함은 오히려 도발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 시선 하나만으로도 윤철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일렁였고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금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불타올랐다. 윤철이 그 특이한 학생에게 다가가려 일어서던 순간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으며 그를 멈춰 세웠다. 놀란 윤철은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중학교 때부터 수호를 알고 지냈던 조승호가 서 있었다. 승호는 그 자리에서 윤철에게 경고했다. 수호는 함부로 건드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경고는 오히려 윤철의 짜증만 더 키웠다. 윤철은 승호를 운동장으로 끌고 나가 경고를 잠재우기 위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렀다. 윤철은 자신이 이곳에서 우위에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매와 멍에도 불구하고 승호는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중학교 시절 아무도 감히 도전하지 못했던 수호의 강함에 대해 말했다. 윤철은 그 말을 비웃었다.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점점 짜증으로 변했고 결국 그의 손에서 뺨을 때리는 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수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향해 묵묵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승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수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윤철은 여전히 혼란과 분노가 뒤섞인 상태라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수호는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부하 중 한 명에게 날아차기를 날렸고 그 소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다. 두 번째 부하가 반응하기도 전에 또 다른 날아차기가 그의 얼굴에 정확히 꽂히며 그를 단번에 기절시켰다. 충격에 휩싸인 윤철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갑작스러운 공격을 이해하려 했었다. 그러나 분노가 이성을 집어삼키자 그는 수호에게 주먹을 날렸지만 그 주먹은 인간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른 수호의 발에 가로막혀 허공에서 멈춰버렸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이 이어졌다. 턱 밑을 강타한 강력한 발차기가 그를 공중으로 들어올린 뒤 바닥에 내리꽂았다. 곧이어 무거우면서도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윤철의 일행 3명 모두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모든 일이 정리되자 수호는 교실로 돌아가 가방을 챙기러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교실 안의 정적은 어딘가 달라 보였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다. 왠지 모를 향수가 그를 스쳤다. 마치 평범함을 넘어선 무언가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처럼 그가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이상한 일이 그를 멈춰 세웠다. 문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처음엔 문이 잠긴 줄 알았다. 하지만 힘을 더 줘도 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수호의 눈에 혼란스러움이 스쳤다. 그는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현실을 초월한 것이었다. 세상은 시간 속에 얼어붙어 있었다. 학생들은 걸음을 멈추고 서 있었습니다. 도로 위의 자동차들도 꼼짝하지 않았고 심지어 튀어오르던 공마저 공중에 멈춰 있었다. 모든 것이 섬뜩할 정도로 정지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되었다. 교실 뒤편에서 검은 구멍이 나타났고 소용 돌이치는 어둠이 주변의 공기마저 뒤틀리게 만들었다. 그것은 마치 현실이 찢겨져 미지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 열린 듯 불길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수호의 맥박이 빨라졌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때문이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는 항상 그가 아버지를 닮았다고 말했었고 이제 그는 이런 순간에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지 궁금해졌다. 곧 답은 분명해졌다. 전쟁 북소리처럼 심장이 뛰는 가운데 수호는 본능적으로 확신에 찬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 검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어둠이 그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그는 희미하게 빛나는 복도에 나타났다. 벽은 오래되고 낡았으며 공기는 짙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뒤를 돌아보니 통로는 사라져 있었고 앞으로 나아갈 길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벽에서 횃불을 집어들고 높이 들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혔다. 불꽃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흔들리며 가지런히 정렬된 무기들, 검, 단검, 활, 창, 철퇴의 모습을 드러냈다. 복도에는 빛나는 무기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각각이 횃불빛을 받아 치명적인 위협을 내뿜고 있었다. 수호의 심장은 그 옆을 지나칠 때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알림창이 그의 눈앞에 번쩍이며 무기의 사용 용도와 사용 가능한 등급을 설명했다. 각 무기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를 부르는 듯했다. 수호는 잠시 멈춰섰다. 마치 게임 속에 들어온 것만 같다는 생각이 절반쯤 들었다. 무기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자 짜릿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다. 복도 안쪽으로 더 들어가던 중 그의 시선이 잠시 한 단검에 머물렀다. 그 단검은 한때 진우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종류였다. 그것은 연약해 보였고 별로 인상적이지도 않았다. 수호는 누가 제정신으로 저렇게 약해 보이는 것에 의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것을 지나치며 그의 시선은 완전히 다른 것, 한 쌍의 건틀릿에 고정되었다. 그 건틀릿은 다른 무기들과는 달리 매끄럽게 빛나는 표면에서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들은 힘을 내뿜고 있었고 원초적이면서도 어울리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결정을 내린 수호는 횃불을 옆으로 던지고 앞으로 나아갔다. 차가운 금 속에 손가락이 닿자 그는 손을 건틀릿 안으로 밀어 넣었다. 갑옷은 마치 그만을 위해 만들어진 듯 완벽하게 맞았다. 그 순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는 이 무기로 맞서기로 했다. 수호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자 벽을 따라 불길이 맹렬히 타올랐다. 복도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고요에 잠겨 있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긴장감이 울려 퍼졌다. 그러다 갑옷 한 벌을 지나치는 순간 그것이 움직였다. 고대의 강철이 생명을 얻은 듯 검을 높이 들고 수호의 머리를 겨냥했다. 칼날이 거칠게 휘둘러져 내려왔지만 수호는 재빨리 반응해 건틀릿을 드러내며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공격을 막아냈다. 망설임 없이 그는 반격에 나섰고 주먹에 온 힘을 실어 갑옷을 내리쳤다. 그 일격은 복도를 울렸고 금속이 힘에 못 이겨 휘어지더니 결국 갑옷 기사도 바닥에 쓰러졌다. 숨을 헐떡이며 수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시선이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가 지나온 길을 따라 더 많은 갑옷들이 있었다. 그의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 하나둘씩 갑옷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무기들은 불빛에 불길하게 번뜩였다. 수호가 몰아칠 공격에 대비하는 순간 복도는 순식간에 혼돈에 휩싸였다. 그의 주먹이 잔상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마법이 깃든 건틀릿이 헬멧과 갑옷을 무자비하게 정확하게 부숴버렸다. 각 충돌마다 전쟁의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마지막 기사를 강력한 발차기로 바닥에 눌러버리며 전투는 폭력적인 절정 속에 끝이 났다. 정적이 다시 찾아왔다. 그때 그의 눈앞에 빛나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그는 살아있는 갑옷 무리를 물리치고 레벨 19에 도달했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지만 한편으론 혼란스러운 기색이 그의 생각을 흐렸다. 레벨업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 이제 시스템은 점점 더 게임처럼 느껴졌다. 그를 이끌고 도전이 끝날 때마다 힘으로 보상해주고 있었다. 생각을 떨쳐내고 그는 다시 복도로 시선을 돌렸다. 방식으로 끝에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대한 문이 우뚝 서 있었다. 결연한 표정으로 그는 두 손을 무거운 나무에 얹고 밀었다. 문이 천천히 삐걱이며 열리자 그 너머로 웅장한 소굴이 드러났다. 벽에 걸린 횃불들이 일제히 타오르며 수호가 안으로 들어서자 방 안을 환히 밝혔다. 저 멀리에는 왕좌가 있었고 그 위에는 이그리스 장군이 앉아 있었다. 그의 몸에서는 어두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붉은 깃털이 공중에서 흔들렸다. 이그리스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악마 군주의 검을 뽑아들고 수호 앞에 위협적으로 겨누었다. 수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스쳤다. 그는 단번에 이 상대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살아남으려면
먼저 공격해야 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끝내기도 전에 이그리스가 움직였다. 흑기사의 속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다. 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왕좌에 앉아 있었다. 다음 순간 빛나는 거미 공기를 가르며 수호 곁을 치명적인 정확성으로 스쳐 지나갔다. 수호는 숨을 헐떡이며 벌떡 일어났다. 던전은 사라져 있었다. 기사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다시 시작 지점에 돌아와 있었다. 아직도 충격에 가슴이 쿵쾅거렸다. 빛나는 검과 그 뒤에 실린 엄청난 힘의 기억에 몸이 떨렸다. 분명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살아 있었다. 그때 그는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횃불이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파란 불꽃이 타오르는 횃불이 3개 있었다. 이제는 하나가 꺼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며 점점 깨달음을 얻었다. 이 불꽃들은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의 기회, 그의 목숨을 의미했다. 실패할 때마다 횃불 하나가 꺼지는 것이었다. 이해가 두려움을 대신하자 수호의 숨이 차츰 가라앉았다. 그는 재빨리 낡은 건틀릿을 벗고 새로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교체했다. 불꽃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그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이 필요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려는 순간 일이 벌어졌다. 시간이 뒤틀렸다. 그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내던져졌다. 이제는 단 하나의 횃불만이 남아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수호는 분노에 찬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을 뒹굴었고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블랙나이트는 너무 강했다. 그들 사이의 격차는 산처럼 느껴졌고 넘을 수 없고 불가능해 보였다. 이건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공평했다. 이 시련은 모든 불리함을 그에게 안겼지만 수호는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수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고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그는 손이 닿는 모든 무기를 챙기며 더 강해지겠다는 단 하나의 결심으로 움직였다. 이번에는 다시 기사와 맞서기 전에 반드시 더 성장할 것이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자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예전 자리에서 조용히 서 있는 것이 다시 보였다. 그들은 다시 등장한 것이었다. 수호는 한숨을 내쉬고 숨을 고른 뒤 다시 전투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의 움직임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각 공격마다 뚜렷한 의도로 공기를 가르며 내리쳤다. 갑옷을 입은 적들은 순식간에 쓰러졌고 그의 무기는 적들의 투구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한 궁수가 활을 들어 화살을 쏘려 했지만 수호가 더 빨랐다. 순식간에 그는 거리를 좁혀 적에게 주먹을 날렸고 적은 날아가 버렸다. 곧 복도는 쓰러진 갑옷들로 가득 찼다. 알림창이 그의 눈앞에 깜빡였다. 그는 다시 한번 레벨이 올랐다. 또 다른 메시지가 나타났다. 그는 전직 퀘스트를 시작할 수 있는 요구 레벨에 도달했다. 수호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그의 옆에서 2개의 포탈이 터지며 새로운 갑옷 괴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타이머가 똑딱거리며 줄어들었다. 퀘스트가 시작된 것이다. 수호의 미소가 더 넓어졌다. 이 도전이 그를 짜릿하게 만들었다. 그때 마법사들이 나타났고 손에는 신비한 에너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손끝에서 불꽃이 터져 나오며 불의 폭풍을 만들어냈다. 수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날려 폭발의 중심을 피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함께 거대한 화염 마법을 소환해 그를 향해 내던졌다. 수호는 재빠르게 방패를 들어 올렸고 타오르는 마법이 방패에 부딪혔지만 그는 굳건히 서서 시선을 적들에게서 떼지 않았다. 그때 땅이 흔들렸다. 마법사들이 거대한 돌골렘을 소환한 것이다. 수호는 한숨을 내쉬고 방패를 옆으로 던진 뒤 앞으로 돌진했다. 그의 주먹이 눈 깜짝할 사이에 연속으로 내리쳤다. 순식간에 골렘은 그의 거침없는 공격에 산산조각이 났다. 전투의 욕망과 굳은 의지에 이끌려 수호는 남은 적들을 모조리 쓸어버렸다. 모든 일격이 완벽했다. 모든 토의, 동작이 계산되어 있었다. 갑옷을 두른 짐승들과 마법사들 모두 그의 앞에서 먼지와 침묵으로 사라졌다. 전장이 정리되자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파이터 클래스에서 소울 스트라이커로 승급했다. 보상도 푸짐했다. 가드의 목걸이, 최고 등급의 마법사 반지,
그리고 불타는 파이팅 팬텀의 건틀릿이 주어졌다. 수호는 한 순간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블랙 나이트의 소굴로 돌아갔다. 이그리스는 여전히 왕좌에 앉아 미동도 없었지만 수호는 달라져 있었다. 그는 레벨 70에 도달했다. 이전보다 더 강력한 힘이 그의 몸을 휘감았다.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는 다시 블랙 나이트에게 도전했다. 이그리스가 일어나 검을 뽑아 휘둘렀다. 이제 어둠의 에너지가 번뜩이는 검이 오언니 땅을 내리치며 충격파를 일으켰고 수호는 그 충격에 잠시 멍해졌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몸을 피했고 기사 위로 재빠르게 위치를 바꾼 뒤 정확하고 강력하게 방역했다. 소굴이 흔들렸다. 먼지와 파편이 공기를 뒤덮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수호의 민첩함이 빛을 발했다. 그는 모든 공격을 피했고 각각의 움직임은 수십 번의 전투에서 다듬어진 것이었다. 그의 방역은 빠르고 거침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그리스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기사는 잔혹한 힘으로 검을 휘둘러 수호를 날려버렸다. 하지만 수호는 그 반동을 오히려 자신의 이점으로 삼았다.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내려오며 건틀릿을 낀 주먹으로 이그리스를 강하게 내리쳤다. 기사는 처음으로 흔들렸다. 하지만 수호는 멈추지 않았다. 주먹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더니 마침내 가슴을 강타하는 일격이 이그리스를 기둥으로 날려보냈고 기둥은 거센 힘에 금이 갔다. 이그리스는 막을 수 있는 공격은 막았지만 수호의 주먹은 너무 많고 이그리스는 너무 빨랐다. 기사의 방어는 하나씩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이그리스의 시선에는 쓰라림이 아닌 오직 감탄만이 담겨 있었다. 수호의 힘에서 그는 자신의 왕의 그림자를 보았다. 신과도 같은 아버지와 S급 각성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수호의 잠재력은 무한했다. 아직 전성기에 도달하지도 않았지만 그는 이미 괴물들 위에 서 있었다. 이그리스는 전투가 끝났음을 깨달았다. 수호는 주저하지 않고 마지막 일격을 위해 만화를 끌어모았다. 그리고 포효와 함께 그 힘을 폭발시키며 검과 강철을 꿰뚫고 블랙 나이트를 먼지로 만들어버렸다. 마침내 수호는 승리를 거두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함성을 내지르며 안도와 승리의 감정이 몰려왔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의 뒤에서 새로운 게이트가 반짝이며 나타났다. 그 생각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어쩌면 이곳이 출구일지도 몰랐다. 망설임 없이 그는 희망과 커져가는 기대감에 이끌려 게이트를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반대편에 도착하자 숨이 멎었다. 그는 불길에 휩싸인 지역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수호는 자신도 모르게 마계성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었다. 이곳의 몬스터들은 망설임 없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브리도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수호는 손쉽게 그들을 쓰러뜨렸다. 층을 오를 때마다 짐승을 상대할 때마다 그 누구도 그를 위협하지 못했다. 불칸과 미다스 같은 층 보스들조차도 저항 한 번 못하고 순식간에 쓰러졌다. 수호는 자신도 모르게 내가 정말 이렇게 강해진 걸까 하고 의문이 들었다. 아니면 그들이 너무 약했던 걸까? 어쨌든 그의 레벨은 급격히 올랐고 곧 100층의 문 앞에 서게 되었다. 하지만 전투 대신 예상치 못한 광경이 그를 맞이했다.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한 마족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레디루 가문의 장녀 에잘이라고 소개하며 마지막 관문에 도달한 것을 축하했다. 수호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수호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에잘은 그저 웃으며 그가 정말로 성을 클리어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자신의 아버지가 주최하는 연회에 초대했다. 수호는 아직 술을 마실 나이가 아니라며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리고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에잘도 손을 흔들며 그를 배웅했고 수호는 새로운 문을 통과해 다음 임무로 향했다. 문을 지나자마자 수호는 압도적인 광경과 마주했다. 사람만큼이나 거대한 몸집을 가진 개미 무리가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호는 눈앞의 광경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공포에 휩싸여 숨을 헐떡이며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도 작은 희망이 보였다. 개미들을 하나씩 쓰러뜨릴 때마다 그는 점점 더 강해졌다. 전투를 거듭할수록 그의 레벨이 꾸준히 오르며 새로운 각오로 그를 북돋아 주었다. 끝이 보이지 않던 끊임없는 공격이 마침내 멈추고 수호는 다가올 다음 도전에 대비해 마음을 다잡았다. 곧 그는 동굴의 마지막 방 앞에 서게 되었다. 그곳은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거대하고 텅 빈 공간이었다. 둥지의 압도적인 크기에 수호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 앞으로 나아갔다. 방의 저편에는 인간형 개미왕 베루가 서 있었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치자 수호는 그 생명체에게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베루는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호가 그 광경을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개미왕은 발톱을 내밀며 앞으로 돌진했고 둥지 전체를 뒤흔드는 귀청이 터질 듯한 울음소리를 내질렀다. 베루의 움직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고 각 공격은 치명적인 정확도로 내리꽂혔다. 수호는 몸을 단단히 고정한 채 모든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그러나 맹렬한 공격 속에서도 수호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베루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망설이며 치명타를 가할 수 있을 때마다 물러서는 듯했다. 그 미묘한 망설임이 이 수호에게는 생명줄이 되었다. 수호는 그 짧은 순간마다 기회를 포착해 베루의 얼굴에 치명적인 일격을 날렸고 베루는 성장한 젊은 군주를 바라보며 감정이 북받쳐 무너지는 듯했다. 전투는 계속 이어졌고 마침내 베루가 패배를 인정하며 허공으로 사라졌다. 지친 채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수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고 행운이 밀려오는 듯한 안도감 속에 당당히 서 있었다.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호는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훨씬 쉬운 보스가 나와준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행운에 감사했다. 지난번과는 확연히 대조적이었다. 끊임없는 전투로 온몸이 쑤셨지만 겨우 잠깐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또 다른 게이트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레벨이 마침내 99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자 가슴속에서 기대감이 솟구쳤다. 숫자가 너무 완벽해서 마치 시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제 마지막 한계에 도달했다고 믿었다. 그런 믿음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자 수호는 오랜 모험이 마침내 끝났다는 확신에 차서 기꺼이 게이트를 통과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광경은 그 희망을 산산이 부수었다. 끝없이 펼쳐진 또 다른 괴수 무리가 지평선 너머까지 이어졌고 이번에는 거인과 용들이 멀리서 위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안도감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끝과는 거리가 멀었다. 시련은 끝없이 이어졌고 수호는 다시 한번 망설임 없이 전장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며 공격을 피하고 정확하고 치명적인 방역을 날렸다. 그를 향해 달려드는 괴물마다 그의 주먹 아래 쓰러졌다. 거인 중 하나가 거대한 검을 휘둘러 그를 지시키려 했지만 수호는 단 한 방에 검을 산산조각 내고 이어진 강력한 발차기로 그 생물의 턱을 뒤로 젖혔다. 그는 우아하게 착지했고 숨이 가쁘게 들이켰다. 하지만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또 다른 파도가 몰려왔다. 하이오크와 아이스베어가 이끄는 괴물 부대가 사나운 함성을 지르며 그를 향해 돌진했다. 수호는 그들을 정면으로 맞이했다. 그의 주먹은 짐승들을 꿰뚫었고 그의 일격은 천둥처럼 강렬하고 단호하며 멈추지 않았다. 하이오크들은 그의 공격에 무너졌고 곰들은 연이어 땅에 쿵쿵 쓰러졌다. 하지만 멈춤은 없었다. 더 많은 오크들이 위에서 쏟아지듯 내려와 기습을 시도했다. 수호는 반사적으로 몸을 튕기듯 뒤로 뛰어올라 간신히 그들의 칼날을 피했다. 압박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이제 하이오크들은 와이번을 타고 사방에서 원을 그리며 하늘을 날았다. 그들의 계획은 분명했다. 수호가 지상 전투를 선호한다는 점을 노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번개처럼 하늘로 솟구친 그는 공중의 괴물들을 꿰뚫으며 구름을 가르고 날아가며 그들을 비행 중에 쓰러뜨렸다.
그가 정점에 도달하자 새로운 공포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늘까지 닿을 듯 거대한 몸집을 가진 석상 거인 타이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 한가운데에는 그림자에 쌓인 리더가 서 있었고 그는 수호의 도착과 게임에서의 진전을 인정했다. 그는 앞으로의 길에 대해 이야기하며 영모나크라는 칭호가 이 이후의 여정을 결코 쉽게 만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호는 그런 말 따위에 신경 쓰지 않았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주먹이 잔혹하게 내질러졌고 이어지는 폭풍 같은 공격이 타이탄 군단을 산산조각냈다. 그들의 돌로 된 몸은 산산이 부서져 부서진 조각상처럼 땅으로 쏟아져 내렸다. 전장은 잠시 동안 고요해졌다. 그러나 연기 속에서 또 다른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력한 주술사 터스크가 그의 지팡이에서 파괴적인 힘을 뿜어내며 나타난 것이다. 터스크는 손목을 가볍게 움직여 중력 마법을 발동시켰고 수호를 땅바닥에 내리꽂았다. 그리고 차가운 정확함으로 터스크는 수호를 전장 너머로 내던져 땅속에 파묻어 버렸다. 세 마리의 거대한 용이 이어서 솟아올랐고 입에서는 불길이 이글거리며 머리 위를 뒤덮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들은 불길을 퍼부어 대지를 태웠다. 하지만 수호는 잔해 속에서 간신히 튀어나왔고 그의 주먹에는 이제 만화의 갑옷이 둘러져 있었다. 그는 번개처럼 하늘로 솟구쳤다. 한 번, 또 한 번의 일격에 용들은 하나씩 쓰러졌고 그들의 몸은 불길 속에 연달아 추락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위협이 아직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다. 투스크는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 수호는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쓰러진 와이번 위에 올라타 하늘로 날아올라 공격을 준비했다. 하지만 투스크는 이미 머리 위에 거대한 화염구를 소환해 수호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것을 내리꽂았다. 수호는 간신히 털끝 차이로 피했고 그의 뒤에 있던 산이 불길과 잔해로 폭발했다. 파괴적인 힘에 놀란 수호는 눈을 크게 뜨고 불타는 산본구리의 잔해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편 투스크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등을 두드리며 새로 얻은 힘에 만족해했다. 수호가 다시 공격을 시도하기도 전에 전장은 또다시 혼돈에 휩싸였다. 방금 전 수호가 쓰러뜨렸던 모든 그림자 병사들이 재생되었고 이번에는 익숙한 얼굴 나가 보스지마가 삼지창을 들고 돌진해왔다. 하지만 수호는 준비되어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수호는 휙 휘두르는 삼지창을 피해 외과 의사처럼 정밀하게 몸을 움직인 뒤 엄청난 힘으로 반격해 막슈어 지마를 전장 저편으로 날려버렸다. 이 여정이 시작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수호는 자신의 에너지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괴물들이 계속해서 몰려온다면 자신이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자신의 취약함을 깨달은 그는 남아있는 모든 만화를 하나의 강력한 공격에 집중시켰다. 전장을 휩쓸며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게틀링건 같은 연속 펀치였다. 터스크는 자신을 방어하려 했지만 수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순식간에 그는 주술사의 뒤로 나타났고 마지막 일격으로 그를 완전히 분해시켰다.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상대는 들판에 흩어진 먼지로 변해버렸다. 먼지가 가라앉자 수호는 앞에 빛나는 문을 향해 다가갔다. 그것이 그의 앞으로 나아갈 길이었다. 그는 잠시 멈춰서 모든 것을 되돌아보았다. 비록 레벨은 오르지 않았지만 그는 더 큰 것을 얻었다. 바로 자신의 막대한 힘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모든 전투가 그를 단련시켰고 거친 힘을 목적 있는 무언가로 바꿔놓았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려는 순간 하늘에서 한 인물이 다가왔다. 수호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또 다른 검은 기사 한 명이 내려오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 존재감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한때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날개 달린 개미조차도 그에 비하면 보잘것없게 느껴질 정도였다. 수호는 갑옷을 입은 주먹을 꽉 쥐고 거대한 기사와 맞서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벨리온이 앞으로 나서며 억눌린 힘이 진동하는 검을 뽑아들었다. 자부심과 인정을 담은 목소리로 그는 수호를 젊은 군주라 부르며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눈부신 정확성으로 먼저 공격을 가했다.
수호의 주먹이 벨리온의 검과 천둥 같은 충돌을 일으켰다. 강철과 힘이 부딪히자 그들 발밑의 땅이 흔들렸다. 수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맴돌았다. 왜 이 강력한 적들 모두가 자신을 젊은 군주로 알아보는 것일까? 수호의 주먹은 점점 더 빨라지고 더 거세졌다. 그 하나하나가 답을 갈구하는 갈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왼손 훅을 날려 벨리온의 갑옷 전체에 울림을 주었지만 기사 벨리온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수호가 오른손으로 이어서 공격했으나 벨리온은 이미 사라져 있었고 어느새 그의 뒤에 나타나 있었다. 수호가 몸을 돌리자 날카로운 통증이 옆구리를 스쳤고 기사 벨리온의 검은 이제 거대한 마디로 이루어진 채찍으로 변해 치명적인 우아함으로 사방을 휘젓고 있었다. 그 검은 공기를 가르며 휘둘러 지나가는 자리마다 파괴의 폭풍을 일으켰다. 수호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목숨이 달린 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 대담하게도 수호는 마디마디 이어진 검을 움켜잡아 그 폭풍을 멈췄다. 짧은 순간을 포착한 그는 앞으로 돌진해 벨리온의 얼굴을 향해 날아차기를 날렸다. 하지만 기사는 번개처럼 반응해 두 팔을 들어올려 간신히 얼굴을 방어했다. 하지만 수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그 틈을 이용해 방어를 뚫고 벨리온의 복부에 강력한 일격을 날렸다. 기사는 날아가 땅에 쾅 하고 부딪혔고 그 충격에 땅이 갈라졌다. 하지만 수호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벨리온이 이렇게 쉽게 쓰러질 리 없었다. 둘 중 누구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이 싸움은 하루, 아니 그 이상도 계속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돌 속에서 수호는 느꼈다. 이게 진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그 위에는 더 거대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 올리자 거대한 와이번이 머리 위를 날아가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 공기를 가르며 지나갔다. 순간 그 생물의 등에서 한 인물이 뛰어내렸고 착지와 동시에 땅이 갈라질 정도로 강하게 내리꽂혔다. 먼지가 피어올라 얼굴을 가렸지만 그 존재감만은 분명했다. 어둠에 휩싸인 채 몸에서 만화가 흘러나오는 그 남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양옆에 쌍검이 번뜩이고 있었다. 게이트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수호는 인간을 보았다. 그는 말을 걸어보고 설득해보려 했지만 후드를 쓴 인물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 말없이 수호는 앞으로 돌진했고 그의 주위로 만화가 번개처럼 튀었다. 둘의 충돌은 공기마저 뒤흔드는 충격파를 일으켰지만 수호는 어느새 밀리고 있었다. 후드를 쓴 남자는 무서울 정도로 우아하게 움직이며 모든 공격을 손쉽게 피했다. 그는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능숙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수년간 쌓인 경험이 묻어났다. 수호가 아무리 힘껏 싸워도 따라잡을 수 없었다. 공격을 시도할수록 둘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질 뿐이었다. 무릎을 꿇은 채 실패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도전의 불꽃을 안고 수호는 다시 한번 앞으로 돌진했다. 상대의 힘이 자신을 훨씬 능가한다는 걸 알면서도 오직 의지의 힘만으로라도 이길 수 있다고 그는 믿었다. 후드를 쓴 남자는 미동도 없이 서서 조용히 단검을 높이 들었다. 수호는 소나귀에 힘을 주고 가진 모든 힘을 다해 돌진했다. 하지만 상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끔찍할 정도로 손쉽게 단검은 수호의 공격을 꿰뚫었고 그의 건틀릿을 산산조각 내며 손을 피투성이로 떨리게 만들었다.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다. 타오르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수호는 이 거대한 장애물을 넘어서겠다는 순전한 의지로 다시 한번 몸을 던졌다. 한편으로는 그는 후드를 쓴 인물에 압도적인 힘과 완벽한 기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이 저 힘의 일부라도 가질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갑자기 그 남자가 수호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은 차분하고 마치 끝을 알리는 듯했다. 그러면서 수호에게 이 게임이 재미있었냐고 물었다. 순간 수호의 머릿속에 번뜩임이 스쳤다. 그는 후드 아래의 얼굴을 힐끗 보았고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 목소리, 그 아우라. 이 사람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였다. 바로 그의 아버지였다. 충격에 숨이 멎은 채 수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남자가 그를 부드럽게 밀어 빛나는 문으로 내던지듯 밀어 넣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남자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 쳤다. 아직은 그에게 이르다는 것이었다. 빛이 수호를 집어삼켰고 그는 의자에 앉은 채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다. 시야가 또렷해졌다. 따스한 석양빛에 물든 익숙한 교실이 현실로 그를 되돌려 놓았다. 이마에 땀을 닦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꿈은 여전히 생생하고 불안하게 그를 붙잡고 있었다. 마치 게임 속 던전을 탐험하는 듯 했지만 뭔가 사적으로 뒤틀려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끝에는 그의 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몸이 떨렸다. 수호는 고개를 저으며 기괴한 영상들을 떨쳐내려 했고 그저 꿈이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숨이 가라앉자 반 친구들이 교실로 들어왔다. 아직 학교에 남아있는 수호를 보고 놀라며 괜찮냐고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하루를 마치고 나가기 전에 문과 창문을 잠그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한참 위 할터 학교 옥상에서는 진우가 바루와 이그리스를 데리고 조용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루가 침묵을 깨고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제안을 꺼냈다. 어쩌면 이제 수호의 힘을 되돌려줄 때가 된 것 같다고 젊은 군주의 성장과 끈질긴 의지를 보며 바루가 말했다. 이그리스도 동의했다. 수호가 치른 모든 시험 중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그들의 주군과 마주칠 뻔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진우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떠올렸다. 힘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을 단련시킨 시련들은 절제와 인내를 가르쳐 주었다. 진우는 수호 역시 같은 것을 배우길 바랐다. 아무리 아들의 용기가 대단하다 해도 전략이나 자기 인식 없이 행동하는 것은 위험한 결점이었다. 수에게는 성장할 시간이 필요했고 진우는 그 시간을 기꺼이 주려 했다. 바루는 벅찬 감정에 휩싸여 수호가 자신을 그려준 그림을 내려다보며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우는 바루의 감정을 느끼고 이 부드럽게 그를 안심시켰다. 그는 이제 모두를 모아 함께 식사를 나눌 때가 된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즐긴 것이 너무 오랜만이었다. 분주한 도시에서는 한 주거 지역 근처에서 맹렬히 번지는 산불의 현장을 생중계하는 텔레비전 방송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고 마침내 소방대가 투입되어 확산되는 불길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구조대원들 사이에는 백윤호가 서 있었고 그는 산불과의 긴 사투 끝에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몸은 피로에 짓눌려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굳건했다. 팀장이 다가와 조용히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듯 차가운 생수병을 건넸다. 작전의 최전선에는 백윤호의 대장이자 소방계의 전설적인 인물인 성일환이 있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리더십과 불가능해 보였던 재난을 극복한 업적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백윤호에게 이런 인물 밑에서 일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말없이 자부심을 간직할 수 있는 영광이었다. 그 순간은 마치 꿈결 같았고 백윤호가 하늘을 올려다보자 구름 사이로 무언가가 스치듯 지나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일화는 침착하고 차분하게 한번 쳐다보더니 아마 비행기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한편 유리로 둘러싸인 고층 빌딩 안에서 진호는 전문적인 태도 뒤에 얇게 감춰진 흥분을 안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한 직원이 그의 옆에서 다가오는 가상현실 게임에 완벽한 제목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호의 관심은 제목이나 마케팅 계획에는 전혀 쏠려 있지 않았다. 그의 생각은 논리나 일보다 더 강하게 뛰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사무실에 탁 트인 공간으로 들어서자 그 기쁨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을 만큼 벅차올랐다. 참지 못하고 그는 소식을 전했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것이었다. 순식간에 환호성이 방안을 휩쓸었고 팀원들은 박수와 함께 축하의 목소리로 분위기가 단번에 달라졌다. 하지만 진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축하의 열기가 가라앉을 무렵 그는 아마도 더 놀라운 소식을 하나 더 전했다. 이제 팀에 후원자가 생겼고 그것도 평범한 투자자가 아니었다. 업계 전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인 최종인이
그들의 회사 아진소프트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방 안은 잠시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가 곧 경외심이 섞인 또 한 번의 축하로 터져 나왔다. 이제 진호의 이름은 더 이상 회사 안에서만 회자되는 것이 아니었다. 신문과 언론 매체를 통해 업계의 차세대 스타로 칭송받으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한편 진우와 혜인은 카이잘 위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보며 태양이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날아올랐다. 와이번의 강력한 날갯짓마다 바람이 그들 곁을 스치고 지나가며 두 사람을 광활하고 평온한 공간으로 점점 더 높이 끌어올렸다. 수평선이 고요한 영원 속으로 뻗어 있는 곳에서 혜인은 숨이 멎을 듯한 풍경을 바라보며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이 광경에 마음속에서 은은한 따스함이 피어올랐다. 그녀 옆에서 진우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상자를 꺼내더니 결혼 16주년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내보였다. 상자 안에는 조용한 우아함이 깃든 목걸이가 들어있었고 그 디자인은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그녀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눈을 맞췄고 그 순간은 바람과 하늘 사이에 멈춰선 듯 이제 막 입맞춤으로 봉인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두 입술이 거의 닿으려는 찰나 진우의 시선이 수평선 너머로 옮겨가며 그의 표정에는 조용한 결의가 서렸다. 이제 그녀가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혜인은 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고는 마지막으로 손끝이 스치듯 그의 손을 어루만지며 미소를 남긴 채 한 걸음 물러섰다. 카이술이 몸을 틀자 와이번의 날개가 공기를 가르며 방향을 바꿨고 그녀를 태우고 지구를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그녀가 황금빛 속에서 점처럼 멀어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마침내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고요함이 산산이 부서졌다. 하늘이 산산조각 난 유리처럼 갈라지며 균열이 구름을 찢고 파란 안개가 쏟아져 나와 소용돌이치며 기이한 무언가로 짙어졌다. 진우는 그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기억 속에 새겨진 경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것이었다.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지닌 존재들은 차원을 넘어선 공포를 끌어들일 수 있었고 그 끔찍한 것들은 불타는 불꽃에 이끌리는 나방처럼 다가왔다. 결심이 굳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자 그는 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발밑에서 그림자가 일렁이며 말이 채 나오기도 전에 그의 부름에 응답했다. 그리고 명령이 내려졌다. 시간조차 초월한 절대적인 한마디. 어둠이 솟구치며 일어나라. 동시에 멀리 떨어진 외딴 영역에서 수호는 다시 한번 음산한 소굴의 깊은 곳에 서 있었다. 지칠 대로 지친 몸은 두 번째 피부처럼 그를 감싸고 한숨 한숨이 점점 더 무거워지며 또 한 번의 참담한 패배를 견뎌내고 있었다. 집을 마지막으로 본 지 며칠이 지났고 공기를 가득 채운 섬뜩한 냉기가 속을 파고들며 그를 완전히 텅 비게 만들 것처럼 갉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수호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이번이 그의 마지막 기회였고 이곳에 처음 발을 들인 순간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 한 목소리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혀왔다. 일어나라. 그 한마디는 저주처럼 혹은 잊혀진 약속처럼 그의 영혼 깊숙이 끊임없이 메아리쳤다. 가슴속 결의가 단단해지자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눈앞에 우뚝 선 불길한 문을 마주했다. 앞길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어딘가 익숙한 감각이 희미하게 일렁였고 잊혀진 과거로부터의 이끌림이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호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 그림자의 장막 너머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운명과 마주할 준비를 했다. 이로써 솔로 레벨링의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었고 시리즈도 함께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순간순간을 즐기셨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솔로 레벨링 라그나로크의 시간대에서 진우의 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구독 버튼 누른 뒤 알림 설정 해두셔서 새로운 이야기 올라올 때 놓치지 마세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절대적 존재로 알려진 외부 신들은 태초부터 군림해 왔습니다. 전능하고 영원한 그들은 무수한 우주를 창조한 설계자들이었으며 그들의 무한한 힘으로 존재 자체를 엮어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목적을 추구하며 끝없는 물질을 만들고 영혼을 빚어내며 현실의 구조에 깨질 수 없는 법칙을 새겨 넣었습니다. 창조를 통해 그들은 내면의 공허에 대한 해답, 충족감을 찾고자 했으며 자신들이 탄생시킨 무한한 세계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창조의 경이로움조차도 그 매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끝없는 창조와 확장의 순환은 단조로움으로 바뀌었고 그들의 영원한 마음에 더 이상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지루함이 서서히 스며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외부신들은 잔혹한 오락거리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창조한 존재들 사이에 갈등의 씨앗을 뿌려 은하계를 뒤덮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죽음과 혼돈은 그들의 오락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세계가 충돌하고 문명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파괴는 다시 탄생을 낳았고 유혈 사태는 끝없는 볼거리의 무대가 되어 창조주들의 불만을 끊임없이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패턴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이 끊임없는 전쟁 중 하나에서 절대적인 존재가 자신이 창조한 자의 손에 쓰러져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충격은 평원 전체의 파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차원을 넘어 남은 절대자들이 모여들었고 이제 주인을 잃은 세계로 이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슬픔도 동족을 죽인 도전에 대한 분노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 안에서 꿈틀거린 것은 남겨진 힘에 대한 갈망, 모두가 공유하는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쓰러진 동족에 대해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무한한 힘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남겨진 버려진 영역이었고 그 순간 욕망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나 복수가 아닌 억제할 수 없는 탐욕에 의해 시작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외부의 신들은 묵시적인 동의 속에 단 하나의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주인 없는 힘을 차지하는 자가 정당하게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없는 약속과 함께 그들의 시선은 버려진 세계에 집중되었고 존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을 추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주의 거대한 움직임 아래 한 고등학교가 따스한 햇살에 포근히 감싸여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북적이는 교실 한가운데에서 성수호는 책상에 기대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명문 한국예술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아무렇지 않게 알렸습니다.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반 친구들은 충격에 휩싸인 채 멍하니 바라보며 그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진심 어린 안도의 웃음을 터뜨리며 오랜 학업의 고된 시간을 벗어난 기쁨을 숨김없이 만끽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아 이윤철이 앞으로 나서며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축하 인사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모르게 의심의 날카로움이 묻어나는 어조였습니다. 윤철은 수호에게 이렇게 재능이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한 거냐고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감 넘치게 대답하며 오히려 고맙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윤철의 혼란스러운 존재 덕분에 고등학교 생활이 좀 더 견딜만 했다고 말이죠. 그 농담은 제대로 먹혀들었고 윤철의 굳게 담은 입술이 그의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두 소녀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속삭이며 윤철이 아직도 얼마나 유치하게 구는지 특히 축하해야 할 날에 저런 행동을 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고개를 저으며 부모님이 실종된 후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왜 계속 괜히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긴장감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윤철이 앞으로 달려들며 주먹을 곧장 수호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수호의 반사신경은 날카로웠습니다. 수호는 움직임 도중에 윤철의 머리를 잡아채더니 한 번의 유려한 동작으로 무릎을 그의 얼굴에 세게 박아 넣었습니다. 수호가 침착하면서도 냉정하게 자리를 지키자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그는 한치의 헛된 동작도 없이 상황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순간을 만끽하기도 전에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윤철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여전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윤철의 입술이 비틀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고통의 미소가 아니라 더 어둡고 원초적인 무언가였다. 그 주위로 이상한 기운이 번뜩였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느껴졌다. 마치 깊숙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막 깨어난 듯했다. 윤철은 다시 한번 주먹을 휘둘렀고 엄청난 힘으로 내리쳤지만 수호는 그 공격을 가볍게 피했다. 주먹이 사물함에 꽂히자 금속이 깊게 찌그러지며 울려 퍼지는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쳤다. 수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을 가늘게 뜨며 그 일격에 담긴 비정상적인 힘을 알아차렸다. 맞은편에서 윤철은 멍하니 서서 이제 희미하게 에너지가 맴도는 자신의 떨리는 주먹을 바라보고 있었다. 혼란과 흥분이 그의 얼굴 위에서 뒤섞여 있었다. 지금 그의 안에서 깨어난 힘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고 여전히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불안해진 수호는 그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학교 내의 앙금이 아니었다.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전조였다. 3년이 흘러 수호는 이제 대학 2학년이 되어 있었다. 분주한 거리 위를 거닐던 그는 모퉁이 근처에서 벌어진 소란에 갑자기 시선이 끌렸다. 점점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그 중심에는 여러 명의 헌터협회 직원들이 배치되어 학생들을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옆 건물로 안내하며 예정된 수업을 들으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묻어났고 모두에게 계속해서 이곳을 피하라고 경고했다. 근처에 게이트가 열렸고 헌터들이 한창 레이드 중이었다. 밖에 있던 관계자들은 겉으로는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들의 말투뿐만 아니라 공기 속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호는 그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그의 내면 깊은 곳을 뒤흔들었다. 그의 생각은 3년 전으로 흘러갔다. 세상이 게이트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인해 전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렸던 그때로 몬스터로 가득 찬 던전으로 통하는 포털인 이 게이트들은 끝없는 공포와 위험의 근원이 되었다. 그 안에서 파괴를 일삼는 존재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인류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에 대응해 일부 사람들은 특별한 힘에 각성하여 만화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이들은 각성자라 불렸고 문명과 파멸 사이에선 초인적인 존재들이었다. 게이트가 처음 발생한 뒤 혼란이 이어졌지만 우진철이라는 각성자의 노력으로 질서가 회복되었다. 그는 헌터협회를 설립해 모든 각성자들을 하나로 묶는 통합 세력을 만들었고 이로써 헌터라는 전문직함이 탄생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세계는 재편되었고 헌터들이 최상위에 군림하는 새로운 사회가 등장했다. 이제 미술 수업에 앉아있는 수호는 바로 그 격차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처럼 각성하지 못한 사람에게 인생은 끝없는 오르막길이었다. 만화의 축복을 받은 이들은 명예와 지위, 부를 누렸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불공평한 균형이었고 수호는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헌터들에게 의존하는 현실은 위안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조용한 굴욕이기도 했다. 세상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건 헌터들 덕분이었지만 각성하지 못한 이들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다는 사실에 늘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다. 수호는 종종 실종된 부모님을 떠올리며 그 부재가 남긴 허전함에 시달렸다. 그 무력감은 무겁게 짓눌렀고 그의 결의 끝자락을 갉아먹었다. 수호는 세월 속에 희미해진 아버지가 이런 무력함을 어떻게 견뎠을지 궁금해했다.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던 수호는 갑자기 현재로 돌아왔다. 선생님이 곁에 서서 조용한 호기심으로 그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
선생님은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수호의 집중력을 칭찬하고 그림의 주제가 무엇인지 물었다. 수호는 자신 앞에 놓인 스케치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개미 같은 생물이었지만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곤충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에는 섬뜩할 정도로 인간적인 특징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은 조용히 웃으며 그것을 개미 인간이라고 부르며 그 기묘한 독특함에 재미있어했다. 하지만 수호에게 그 이미지는 불편하게 느껴졌다. 마치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의식하지 못한 채 마음 깊은 곳에 묻혀 있던 어딘가에서 떠오른 것만 같았다. 건물 밖 정문 앞의 풍경은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든 군중은 사냥꾼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자 기대에 차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들의 자세는 침착하고 차분했으며 임무가 순조롭게 끝났음을 암시했다. 대열의 맨 앞에는 습격대장 김종수가 서 있었다. 그는 근처에 있던 협회 직원에게 다가가 보고를 시작했다. 게이트는 정리되었고 위협은 제거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한 세부 사항을 덧붙이며 어두운 어조로 말했다. 던전 안에서 그들은 새로운 유형의 몬스터를 마주쳤다. 이 괴물들은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었고 눈과 입에서 푸른 불꽃이 기이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날카로운 발톱과 송곳니로 싸웠으며 짐승처럼 사납고 야성적이었다. 불길한 외모와는 달리 종수는 그 괴물들이 약하다고 직원에게 안심시켰다. 그는 자신의 팔에 난 극힌 자국을 가리키며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의 말 뒤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 괴물들이 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종수에게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종수가 돌아서려는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달라졌다. 그의 팔에 난 상처가 타오르기 시작했고 방금 전에 묘사했던 그 불길한 푸른 불꽃과 똑같이 빛났다. 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으며 그의 몸은 움직일 수 없게 굳어졌고 팔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무기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그의 몸은 비정상적으로 뒤틀렸다. 주변에 공포가 번졌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종수의 얼굴은 괴물처럼 일그러졌고 입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벌어지더니 그는 앞으로 달려들어 가장 가까이에 있던 직원의 목을 꺾어버렸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고 피가 인도 위로 튀었다. 종수는 이제 완전히 인간이 아닌 존재로 변해버린 채 주저없이 또 다른 헌터를 갈기갈기 찢으며 학살은 순식간에 격화되었다. 비명 소리가 터져나오고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혼돈이 그 자리를 집어삼켰다. 하지만 악몽은 종수에서 끝나지 않았다. 게이트에서 돌아온 헌터들이 하나둘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똑같이 불길한 불꽃이 일렁였고 괴물 같은 본능이 그들을 지배했다. 그들은 자비 없이 공격했고 새롭게 변한 모습으로 닿는 모든 이들에게 죽음을 안겼다. 곧 공포에 질린 소리가 교실까지 들려왔다. 학생들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호기심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밖에 광경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민간인과 헌터할 것 없이 모두 퍼져나가는 불은 불길에 휩싸였고 그들의 몸은 괴물로 뒤틀려갔다.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교실 안에는 공포가 짙게 깔렸다. 두려움에 얼어붙은 수호의 시선은 근처 옥상의 포식자처럼 웅크리고 있는 괴물 하나에 고정되었다. 말로 할 수 없는 본능이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지만 수호가 반응하기도 전에 괴물은 불가능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몸을 날렸다. 괴물이 교실로 들이닥치며 유리가 거칠게 산산조각 났고 학생 한 명을 순식간에 쓰러뜨려 바로 집어삼켰다. 비명이 울려 퍼지며 혼돈이 폭발했다. 책상들이 뒤집히고 학생들은 서로를 짓밟으며 모두 출구로 몰려갔다. 수호 역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휩싸여 필사적으로 출구를 향해 달렸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그는 부서진 책상 아래 깔려 쉰 목소리로 도움을 외치는 한 소녀를 발견했다. 그의 다리가 멈췄다. 잠시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 구해줄까 고민했지만 두려움이 더 컸다. 눈을 질끈 감은 채 그는 고개를 돌려 달아나며 사냥꾼을 찾아야 한다고 자신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죄책감은 즉각적으로 밀려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워졌고 머릿속은 자기 혐오로 가득 찼다. 누군가를 죽음에 내버려 두고 온 자신, 그리고 자신의 나약함이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느껴졌다. 각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불리함이 아니라 저주였다. 무력함과 변명만이 가득한 삶이었다. 하지만 그때 그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환상이 아닌 또렷하게 남아있던 꿈이었다. 그 꿈에서 그는 층을 하나씩 돌파하며 점점 더 강한 몬스터들과 싸웠고 승리할 때마다 레벨이 올랐다. 그 꿈의 탑 꼭대기에서 그는 막강한 적, 공포와 경외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압도적인 힘을 가진 존재와 마주했다. 하지만 그의 기억에 가장 강하게 남은 것은 적의 힘이 아니라 그 정체였다. 그것은 낯선 이도 얼굴 없는 괴물도 아니었다. 바로 그의 아버지였다. 꿈속에서는 적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흔들림 없는 힘과 조용한 강인함의 상징처럼 우뚝 서 있었다. 수호는 언제나 아버지를 그런 모습으로 기억했다. 어떤 도전 앞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사람으로 말이다. 그리고 서서히 그의 내면에 명확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모습이 마음에 깊이 새겨진 채 수호는 몸을 돌려 교실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더 이상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었다. 교실 안에서는 괴물이 다가오자 소녀의 울음소리가 속삭임처럼 희미해졌다. 그녀는 괴물의 움직임에서 자신의 죽음을 보았고 무력하게 항복하듯 눈물이 흘러내렸다. 괴물은 입을 크게 벌리고 마지막 돌진을 했다. 하지만 그 송곳니가 다치기 전에 수호가 소화기를 들고 돌아와 온 힘을 다해 괴물의 턱에 내리치자 방 안에 거친 굉음이 울려 퍼졌다. 강하게 명중한 충격에 괴물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수호는 구부러진 소화기를 생명줄처럼 움켜쥔 채 현실이 몰려오자 그대로 얼어붙었다. 수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각성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자신의 일격이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야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시간 자체가 정지된 듯 했다. 소리가 사라지고 공기가 고요해지며 주위의 모든 것이 멈춰섰다. 소녀도 괴물도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정적 속에서 희미한 종소리가 울렸고 수호의 앞에 빛나는 알림창이 나타났다. 시스템이 그를 축하했다. 그는 약자의 용기라는 숨겨진 퀘스트의 조건을 달성한 것이었다.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또 다른 메시지가 이어졌다. 이번에는 선택지를 제시하며 플레이어가 될 것을 초대하고 있었다. 그 문장들은 마치 데자뷰처럼 그를 강타했다. 밤마다 그를 괴롭히던 반복되는 꿈, 괴물과 싸우고 레벨업을 하고 탑에 도전하며 아버지의 얼굴을 한 어두운 인물을 쫓던 그 꿈의 메아리였다. 이제 더 이상 환상이 아니었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에서 그 제안은 축복이 아니라 필연이었고 수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받아들였다. 찬란한 빛이 방 안을 휘감으며 모든 것을 눈부심으로 삼켰다. 또 한 번의 알림음이 울렸고 이번에는 마지막이자 확고하게 수호의 플레이어로서의 재탄생을 선언했다. 하지만 그 힘과 함께 경고도 따라왔다. 이곳은 시뮬레이션이 아니며 그에게는 단 한 번의 산만이 주어졌다. 그리고 수호는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채 두려움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했다. 지체 없이 새로운 지시가 이어졌고 수호에게 첫 번째 퀘스트가 주어졌다. 그는 눈앞에 서 있는 미스트번이라는 존재를 쓰러뜨리고 레벨업을 통해 힘을 키우기 시작해야 했다. 그 이름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며 그의 성장의 첫걸음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세상이 함께 요동쳤다. 얼어붙은 공기가 풀렸다. 시간이 갑자기 앞으로 움직였다. 정적이 풀리며 현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녀는 숨을 헐떡이며 눈에 초점을 맞췄고
수호는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공포에 휩싸인 그녀는 허둥지둥 일어나 망설임 없이 달아났다. 수호의 시야는 갑작스러운 선명함으로 또렷해지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세한 것들이 드러났다. 그의 앞에 있는 인물들 위로는 이름과 상태를 나타내는 태그가 허공에 떠 있었고, 두 명의 각성하지 못한 피해자와 하나의 일그러진 존재가 불길하게 D급 미스트번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 생명체들은 즉시 수호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하지만 각성으로 자신감이 넘치는 수호는 이번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수호는 소화기를 거칠게 휘둘러 가장 가까이에 있던 괴물에게 정통으로 내리쳤고, 그 충격에 괴물은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났다. 망설임 없이 그는 주먹을 말아쥐고 뼈가 으스러질 듯한 강력한 펀치를 날렸고, 그 힘에 괴물은 위로 튕겨져 천장에 쾅 하고 부딪혔다. 자신의 주먹을 바라보며 수호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이제 자신의 몸을 타고 흐르는 이 힘을 도저히 실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각성의 현실이 막 몸에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또 다른 괴물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반응했고 생각보다 빠르게 몸이 움직여 날아차기를 날렸다. 두 번째 괴물은 땅에 처박히며 구겨진 채 움직이지 않았다.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스템 알림이 그의 시야에 깜빡이며 나타나 진행 상황을 확인시켜 주었다. 퀘스트가 완료되었고 미스트번을 처치한 보상도 지급되었다. 변화가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강한 만족감에 휩싸였다. 이제 완전히 힘이 충전된 수호는 마지막 남은 괴물과 맞서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주먹이 천둥 같은 힘으로 괴물의 얼굴을 내리쳤지만 이번에는 다른 괴물들과 달리 거의 비틀거리지도 않았다. 수호는 믿기지 않는 듯 굳어버렸고, 이 디귿 미스트번이 자신의 힘을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다음 행동을 생각하기도 전에 괴물이 반격해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의 가슴을 깊게 핥히었다. 수호의 온몸에 고통이 폭발하듯 퍼졌고 그의 입에서는 거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이를 악물고 필사적으로 발차기를 날려 괴물을 멀리 내던지며 잠시나마 거리를 벌렸다. 가슴에서 피가 흐르는 상처를 바라보며 그의 머릿속은 혼란에 휩싸였고 끔찍한 현실이 그를 덮쳤다. 만약 너무 많은 피해를 입는다면 자신도 마수로 변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두려움이 잠시 그를 사로잡았지만 공포가 완전히 자리 잡기도 전에 새로운 알림이 나타났다. 시스템은 해로운 상태 이상을 감지하자마자 이전에 부여된 장수의 패시브 효과 덕분에 즉시 이를 무효화했다. 그 문구가 떠오르자 그는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이전에 자신의 상태창에서 그 특성을 본 적이 있었지만 이제서야 그 진정한 가치가 분명해졌다. 디귿 미스트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괴물은 다시 돌진해 수호를 땅에 내리꽂으며 짓눌렀다. 방심한 수호는 공격을 막으려 안간힘을 썼고 괴물의 무게에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남았다. 괴물의 턱이 점점 가까워지며 그를 끝장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절박함에 휩싸인 수호는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재빨리 훑어보다가 보상 수령 옵션을 발견했다. 망설임 없이 그는 그 옵션을 활성화했다. 강렬한 에너지가 그의 몸을 관통하며 능력치가 상승하고 힘이 증폭되었다. 수호는 포효를 내지르며 가진 힘을 모두 끌어올려 괴물을 밀쳐내 방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쳤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트번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괴물의 빛나는 눈이 다시 한번 수호를 노려보며 사리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호가 먼저 움직여 괴물의 얼굴에 강력한 주먹을 날렸다. 충격으로 피가 튀었지만 괴물은 여전히 쓰러지지 않았다. 강화된 힘조차 부족하다는 사실에 수호는 좌절감을 느꼈다. 더는 방법이 없자 수호는 다시 시스템을 열고 가진 모든 보상 포인트를 힘 능력치에 쏟아부었다. 또 한 번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그의 몸을 타고 흘렀다. 수호는 주먹을 꽉 쥐고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다음 일격은 엄청난 힘으로 공기마저 진동시켰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연속적으로 쏟아지는 공격 하나하나가 그의 기세를 더했고 수호는 자신의 성장에 감탄했다. 고정된 등급에 갇힌 다른 각성자들과 달리 그는 레벨업할 수 있었다. 그는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 진화할 수 있었다. 전투가 절정에 이르자 부서지는 콘크리트와 산산조각 나는 유리 소리가 주위에 울려 퍼졌다. 한 번 한 번의 공격이 이어질 때마다 수호의 자신감은 치솟았고 불가능이라는 무게는 점점 사라졌다. 마침내 마지막 강력한 일격으로 수호는 그 생물을 완전히 산산조각내어 미스트번을 먼지로 만들어버렸다. 잔해 속에 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아직도 피부에 말라붙은 피를 느끼며 수호는 주먹을 다시 꽉 쥐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헌터로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로 각성한 것이었다. 곧 알림창이 그의 시야를 가득 메우며 D급 미스트번의 격파를 확인시켜 주었고 익숙한 레벨업 소리도 함께 울려 퍼졌다. 수호는 자신도 모르게 참고 있던 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극도의 피로와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용기가 파도처럼 가슴 속에서 솟구쳤고 조용한 미소가 입가에 번지자 수호는 이 힘을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험에 처한 이들을 지키고 도시를 뒤덮은 혼란을 끝내기 위해 쓰겠다고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 그의 자세에는 자신감이 스며들었고 수호의 시선은 산산조각 난 창문으로 향했다. 그 너머로는 잔해로 뒤덮인 거리들이 펼쳐져 있었지만 잠시나마 그는 땅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자신의 목적에 확신을 느꼈다. 그 평온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연기로 가득한 먼 곳에서 또 다른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거대한 거물 잔해 위로 질질 끌며 다가왔고 무거운 칼날이 바닥을 긁으며 불꽃을 튀겼다. 그 존재는 인간이라고는 믿기 힘든 속도로 높이 뛰어올라 수호가 서 있던 곳으로 내리꽂혔다. 충격으로 건물이 흔들렸고 기초까지 진동이 퍼지며 위에서 잔해가 쏟아졌다. 수호는 잠깐의 안도에서 벗어나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시선은 새로운 위협에 고정되었다. 그는 바로 김종수였다. 한때 C급 능력으로 유명했던 탱커였지만 이제는 끔찍하게 변이된 미스트번이 되어 있었다. 수호의 머릿속은 위험을 인지하려고 빠르게 돌아갔다. 이전에 상대했던 짐승들과 달리 이 존재는 단순한 힘만 가진 것이 아니었다. 무기를 들고 있었고 순수한 악의가 느껴지는 의도를 품고 있었다. 힘의 차이는 즉각적이고 숨막힐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수호가 자신의 가능성을 제대로 가늠하기도 전에 그 괴물은 돌진해왔다. 거대한 검이 허공을 가르며 그의 옆벽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수호는 간신히 몸을 피했고 칼날은 그의 목을 몇 센티미터 차이로 비껴갔다. 이제 벽에 몰린 채 그는 그 괴물의 존재감이 짓누르는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괴물은 입꼬리를 넓게 찢어 올리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검을 들어 올렸다. 절박한 마음에 수호는 마지막 수단으로 소화기를 던져 공격을 막으려 했다. 소화기 통이 허공을 빙글빙글 돌며 날아갔지만 검이 그것을 깔끔하게 두 동강냈다. 부서진 소화기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미스트번을 증기의 구름 속에 감쌌다. 수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복도로 뛰어들어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수록 그의 생각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C급 미스트번과 맞서는 것은 지금의 그에게는 벅찬 일이었다. 최근에 능력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전력 차이는 단순히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위험했다. 그는 계획을 세우려 애쓰며 가슴을 조이는 공포를 느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살아남고 버티며 진짜 헌터들이 이 악몽이 자신까지 집어삼키기 전에 도착하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미스트번은 집요하게 쫓아오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 섰다. 포식자의 시선이 옆 건물 옥상에 무력하게 서 있는 세 소녀에게로 옮겨지자 미스트번의 얼굴에는 뒤틀린 미소가 번졌다. 다가오는 위협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소녀들은 구출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에 매달리고 있었지만 그런 속도 앞에서는 희망조차 무의미했다. 미스트번은 한 번의 폭발적인 돌진으로 거리를 순식간에 좁히더니
단 한 번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그들을 쓸고 지나갔다. 남은 것은 침묵과 파괴의 흔적뿐이었다. 수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공포가 얼굴에 새겨졌다. 분노가 가슴을 타고 올라와 피부 밑에서 끓어오르자 그의 턱이 굳게 다물렸다. 그는 행동해야만 했다. 분노에 휩싸인 채 그는 강력한 도약으로 앞으로 뛰어올라 맹렬한 발차기를 괴물의 목에 꽂아 놓으며 균형을 무너뜨리려 했다. 하지만 미스트번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번개처럼 몸을 돌리며 칼날로 수호가 방금 전까지 있던 자리를 가르며 휘둘렀다. 간발의 차이로 피한 공격에 수호의 감각이 번쩍 깨어났다. 이 싸움의 대가는 단순히 크다 못해 절대적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는 이 괴물이 또 다른 생명을 앗아가게 둘 수 없었다. 수호는 이를 악물고 다시 돌진하며 가진 모든 속도와 힘을 쏟아부어 연속 펀치를 날렸다. 각 타격이 강하게 꽂혔지만 미스트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칼날은 허공을 가르며 넓게 휘둘렀다. 수호는 몸을 낮추고 요리조리 피하며 칼날이 스치는 것을 간신히 피했다. 마침내 수호는 빈틈을 발견했다. 그 기회를 잡아 그는 앞으로 돌진해 괴물의 얼굴에 무릎을 꽂았다. 하지만 미스트번은 뒤로 물러서기는커녕 즉각 반격했다. 그 칼날이 수호의 몸통을 깨끗이 베어 살과 근육을 깊게 가르며 지나갔다. 고통이 온몸을 뒤흔들었고 피가 땅 위로 튀었다. 괴물은 망설임 없이 잔혹한 발차기로 수호를 공중으로 날려버렸다. 그의 몸은 생기 없는 인형처럼 벽에 세게 부딪혔고 충격에 뼈가 뒤틀리며 숨이 턱 막혔다. 고통이 그를 의식의 경계에 붙잡아 두었다. 이제 겨우 한 줄기만 남은 그의 체력바가 시야 한쪽에서 불길하게 깜빡였다. 그가 즉사하지 않은 것은 기적이었고 어쩌면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베푼 자비일지도 몰랐다. 미스트번은 더욱 가까이 다가왔고 먹잇감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며 그 일그러진 미소가 잔인하게 번졌다. 수호의 팔다리는 떨렸고 온몸이 저항하듯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상처에서 피가 쏟아지고 시야가 흐려졌지만 그는 여전히 주먹을 꽉 쥔 채 굴하지 않고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저항 의지는 몸에 의해 배신당했다. 결국 상처의 무게가 그를 덮쳤고 그는 피로 미끄러운 바닥에 힘없이 쓰러졌다. 미스트번은 그 순간을 음미하며 다가와 그를 끝장내기 위해 칼을 들어 올렸다. 바로 그때 하늘이 갈라졌다. 공허보다도 더 어두운 검은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내리쳤다. 날카롭고 이질적인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뒤따랐고 거대한 형체가 구름을 뚫고 내려와 무시무시한 정확도로 땅에 내리꽂혔다. 미스트번의 칼날팔은 한순간에 잘려나가 산산이 부서진 채 허공을 날아갔다. 수호는 거의 의식을 잃은 채 고통에 흐릿해진 눈으로 먼지 속에서 그 형체를 잠깐 스쳐보았다. 거대한 실루엣이 그 위로 드리워졌고 곤충 같은 팔다리가 꿈틀거리고 더듬이가 빛없는 하늘 아래에서 떨렸다. 분명히 개미였지만 수호가 지금껏 본 적 없는 이세계적인 존재로 강력한 힘과 의지를 뿜어내며 그와 죽음 사이에 우뚝 서 있었다. 이것으로 솔로 레벨링 라그나로크 파일럿 에피소드가 끝났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더 많은 에피소드가 곧 찾아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두시면 2화가 올라올 때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곧 새로운 챕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